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 서현수입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한계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따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첫 번째 그 PPT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진을 두 장을 배치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년도에 서울시청 광장에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30여 년이 흐른 이제 상태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인데, 지난 2016, 17년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촛불 시민 집회의 장면을 함께 배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말까지 논의를 했는데, 혁명 이후 만약 그것이 혁명이었다면 지금 5년 가까이 이제 흐른 시점인데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이제 87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일구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30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제도적으로 튼튼해진 측면도 있고, 권위주의로의 퇴행 가능성도 이제 차단이 된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민사회가 대폭 성장했고 지방자치 30년 또 맞이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 민주적인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공이라든지 디지털 강국으로의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받는 수준까지 왔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K 신드롬이 전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K 방역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또 모순, 도전들, 한계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채택한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선거제도, 정치적 대표 체계, 이런 것들이 가진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매우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의 출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선 투표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가 있고, 또 88년 총선에서부터 적용됐던 소선거구 중심 의회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정치적 대표 체계가 왜곡이 된다든지 또 굉장히 협소한 그런 지점이 있고, 이른바 승자 독식 민주주의,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한 표만 더 가져도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 30여 년간 운영해온 결과 오늘날 대단히 대립적인 어떤 진영 정치 양상이 강화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많은 그 고민들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사회가 또 민주주의 기제가 이것을 해소하는데 큰 효능감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자리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환희와 실망의 어떤 사이클을 구가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른바 SNS 민주주의 시대로 도입하면서 사실 모두가 이제 포퓰리스트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초적인 개혁과 합의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미완의 민주주의, 지체된 복지국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 민주적 혁신 실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시적이고 고립적인 접근들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해 보면 2020년대가 요구하는 열린 포용적 또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공동체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히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른바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용어인데, 데모스는 인민 또는 민중, 국민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라토스는 이제 지배를 뜻하는데, 말하자면 인민의 지배, 국민의 지배,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링컨이 이제 빼어나게 말을 한 것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다라는 이제 그 경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지배다 이렇게 하고 말기에는 민주주의는 상당히 어떤 복합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뜯어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주권과 인권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의사결정 원리 중심으로 봤을 때 다수제적인 민주주의도 있지만 합의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시민과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평등화나 사회적 시민권 체계의 수준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선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네덜란드 출신의 탁월한 정치학자죠. 레이파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정리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발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 36개 나라를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로 크게 대별이 되더라라고 하시면서 주로 한 10가지 변수를 사용해가지고요, 다수제적인 민주주의와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수제적 민주주의는 대체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선거제도, 그리고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발달하고요.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듯이 승자독식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의회와 행정부 관계에서 행정부가 우위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경제사회 정책은 다원주의적인 어떤 모델이 발전하고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가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합의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주로 비례대표제에 기반하거나 비례대표제가 대폭 강화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되면 폭넓은 다당제적인 정당 체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원칙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이 맞춰지고 주로 정부를 이제 연합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정책도 상당히 조정시장 경제 모델 또는 사회적 코퍼레티즘에 가까운 모델로 운영이 되고, 독일 이상의 북쪽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가 오른쪽에 배치한 표에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이쪽 상단에 합의제적인 상단에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화면 왼쪽 편 하단 쪽에는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 또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다수제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날에 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떤 그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진영 정치의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반면에 저는 이제 북유럽 핀란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을 가보니까 굉장히 합의제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거제도를 모두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헬싱키 선거구 하나에서만 동시에 22명의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어떻게 뽑을까요? 정당별 득표율에 기초해서 의석수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원내 정당만 8개, 9개까지 이르는 다당제 정당 체계가 나타나게 되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북유럽 의회들은 일하는 의회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핀란드의 합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현재 젊은 여성 총리로 아주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받았죠. 35세, 올해 35세가 됐는데요. 3인당의 산나마린 총리가 이끄는 5개 정당 연합 정부의 모습입니다. 내각의 다수가 여성일 뿐더러 흥미롭게도 이번에 5개 정당 대표가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는데, 그중에 4명이 무려 30대 초반의 여성들로 채워져서 화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2개 정당이 연합하기도 어려운데 5개 정당이 한 정부를 꾸려서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젊은 청년들의 정부여서 상당히 우려도 됐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잘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밖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시장 경제와 사회적 코퍼레티즘 모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서도 영미권의 선별적 복지국가와는 구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북유럽의 보편적인 복지 국가들은 보편주의와 삼인주의 원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높은 조세율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사회 수단과 복지 서비스가 발전이 돼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들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평등을 높은 수준에 달성합니다. 그런데 평등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의 퀄리티도 아주 높게 유지되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북유럽의 합의제적인 민주주의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북유럽은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참여와 신뢰 지향의 시민 문화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주의 만족도나 사회적 신뢰도에서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여준다. 심지어 덴마크를 표해서 보시면 민주주의 만족도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건강하다,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 정도의 이해를 좀 바탕에 놓고 이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전환적인 위기와 도전 그리고 혁신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선거, 정당, 의회 중심의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널리 비판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잘 기성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좌우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상황에 있고 불평등 체제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속에서 다시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그리고 글로벌 기후 위기와 같은 사악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표준적인 대의 시스템이나 정치권이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다양한 균열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사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합의와 대안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위기와 전환의 시점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표준적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들이 본격화되었고 1960년대, 70년대 이래 이른바 민주주의의 참여적 전환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90년대를 넘어오면 민주주의의 수기적 전환, 다시 말해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의 논의와 실험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충분한 수기 과정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더 정당하고 더 합리적이며 더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고 2000년대 이후에 다양한 수기적인 실험들이 지금 전개되는 단계를 지나서 오늘날에는 수기민주주의의 시스템적 전환까지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날 아일랜드 시민의회라든가 미국 어린건조의 시민발의 리뷰라든가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와 같이 수기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민주주의와 결합시키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이론 자체에도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있고 특히 핵심적인 문제는 대표와 시민 간의 관계,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은 이 다층적이고 역동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론화, 실천할 것인가, 이론화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책 대표 개념의 다양한 프론티어 의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안적 민주주의 담론과 이론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유형과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참여예산제와 같은 열린 포럼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수기적인 형태의 미니 퍼블릭, 주로 이제 무작위 선택 방식, 추첨 민주주의에 가까운 원리에 기반해서 시민들이 수기해 들어가는 수기 포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의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기제들도 활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민주주의 기제들이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은 후기 근대적 어떤 조건의 정치와 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민주적 혁신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남아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고리 공론화라든가 대학 입시 공론화 실험을 거치면서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실험하고 숙고에 들어가면서 보다 나은 모습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민주적 혁신의 기제들을 함께 확립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민주적 어떤 현대민주주의 미래와 관련된 전망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기성민주주의 체제가 개혁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 재창조되는 수준으로까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질적시민, 수기민주주의와 같은 질적인 형태의 시민참여 채널들을 원활하게 이 대표 기제와 연결시켜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제게 아직 5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예, 이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언명 속에 이미 이 평등의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오늘날 지금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지 한 40년이 흐른 다음에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니 현저하게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21세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케티가 최근에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써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장기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쭉 교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상위 1%는 소득이 줄었다가 다시 늘었고 하위 90%는 소득이 쭉 감소해 오면서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미국이 가장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일본이나 유럽도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피케티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 불평등 체제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심화되는 불평등 체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 소득의 불평등과 동시에 교육 불평등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정책 혁신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체제가 점점 더 예컨대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뭐랄까요, 기득권 집단화되면서 다중 엘리트 지배 체계로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불평등 체제의 문제를 국민국가의 한계 때문에 잘 다루지 못하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이 지금 득세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다 이제 부상을 하면서 기성의 좌우 정당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유럽 또 북유럽조차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우리가 정책 포퓰리즘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평등 제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민주적 혁신의 기제들조차도 이 불평등 체제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균형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 잘 한 것 같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예,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 제가 1921년의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출발했습니다. 민주적 혁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87년 체제의 한계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체제의 개혁, 의회개혁 이런 것 제도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첫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적 혁신의 실험들, 참여예산제라든지 공론화위원회, 수기민주주의, 또 시민발의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기제들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1번과 2번을 결합시켜야 된다.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역동적으로 결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표민주주의와 참여수기 직접민주주의 기제가 원활하게 연결되면서 한국민주주의 촛불 이후의 한국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그리고 한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걸맞는 역동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0년 뒤에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선거라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어떤 권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밀한 관심과 적정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오늘날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갈 수도 없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면에서 역동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그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2020년대 30년대 이 변화하는 그 아주 그 후기 근대적인 사회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이것을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